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옛날 옛적 한양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양반가의 경사가 겹쳤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한나란 씨의 혼례를 치러 어여쁜 며느리 둘을 한꺼번에 들이게 되었으니 이 어찌 큰 경사가 아니겠소이까.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와 저 집은 이제 웃음꽃이 떠나지 않겠구나 하며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한 지붕 아래 마음 다른 두 사람이 모이면 조용한 날이 없는 법. 이 대개의 이야기도 바로 그 두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먼저 큰아들이 맞이한 큰며느리의 이름은 소위 밝게 빛나는 기쁨이라는 뜻이었지요. 이름처럼 그녀는 언제나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곱고 상냥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님, 다리가 아프실 터이니 이리 와 앉으십시오. 며느리 살랑거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큰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내 복에 저런 천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하며 입이 귀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둘째 아들이 맞이한 작은 며느리 목화는 큰 며느리와는 정반대였답니다. 목화는 나무의 꽃이라는 이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과묵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이 늘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애교를 부리거나 아양을 떠는 법도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할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대쪽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하인에게 부당하게 호통을 치면 목화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님, 그 일은 그 하인의 잘못이 아닌 듯하옵니다 하고 직언을 하곤 했습니다. 또 큰며느리 소희가 낭비를 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형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차갑게 지적하기 일쑤였지요. 윗사람에게 저리 쓴소리를 해대니 누가 그녀를 예뻐하겠소이까. 시어머니는 목화를 볼 때마다 저녀는 생긴 것부터 무뚝뚝하더니 성질머리까지 사납고 버릇이 없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집안의 위계질서도 모르는 악녀 같은 년 하며 눈을 흘겼습니다. 큰며느리 소희는 동서, 어찌 그리 어머님 속을 썩이는가. 내가 다 미안하네 했지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사람들은 모두 소희를 빛처럼 여기며 칭송했고 목화는 그림자처럼 여기며 멀리하고 흉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그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올곧은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그저 성질 고약하고 못된 며느리로 낙인 찍혔을 뿐이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며느리에 대한 집안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큰 며느리 소희는 그야말로 복덩이 며느리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그녀는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고 낮이면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으며 저녁이면 맛있는 다과상을 차려내어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아첨의 말들이 샘솟듯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입으신 비단 저고리 빛깔이 어찌 이리 고우십니까? 마치 18 처녀 같으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글 읽으시는 목소리가 어찌 이리 낭랑하십니까? 장안에 제일 가는 학자도 아버님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에 싫어할 시부모가 어디 있겠소이까? 시어머니는 소희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며 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저런 보물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소희의 상냥함과 싹싹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김대감댁 큰며느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다더라. 그 효심이 지극하여
온 동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지. 소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반면에 작은 며느리 목화에 대한 험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해야 할 일만 묵묵히 할 뿐 굳이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큰동서 소희의 행동은 너무나 가식적이고 아첨하는 것처럼 보였고 시어머니의 편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지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시켜 비싼 돈을 주고 불필요한 사치품을 사오라고 명하면 목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집 형편에 그리 과한 지출은 삼가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또 큰며느리 소희가 게으름을 피우며 자신의 일을 하녀에게 떠넘기면 목화는 차갑게 말했지요. 형님, 그것은 형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미루지 마십시오.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저런 말을 듣고 좋아할 시어머니와 큰동서가 어디 있겠소이까. 시어머니는 전현이 이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저런 괘씸한 것을 봤나 하며 길길이 날뛰었고 소희는 뒤에서 어머님, 동서가 저리 기가 새서 어찌합니까?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지요. 결국 목화는 성질 고약하고 버릇없으며 시어머니께 대들고 형님을 시기하는 악녀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목화에게 모든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는 것도 목화의 몫이었고 무거운 장독을 옮기고 냄새나는 뒷간을 청소하는 것도 모두 그녀의 차지였지요. 마을 사람들 역시 김대감댁 작은 며느리는 아주 투기가 심하고 못돼 먹었다더라. 얼굴값 한다더니 무뚝뚝한 얼굴만큼이나 속도 아주 냉정하다더군 하며 그녀를 흉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목화는 온 집안과 마을의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외롭고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큰 며느리 소희를 칭송하고 작은 며느리 목화를 미워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묵묵히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집의 막내딸, 즉 두 며느리의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방 안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고 말수도 적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누이가 그저 어리고 병약하여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몸이 약한 대신 그 아이의 눈은 누구보다 맑고 예리했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었지요. 시누이는 자신의 방에 누워 두 올케 언니의 전혀 다른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큰올케 소희는 언제나 시누이에게 다가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제가 맛있는 다과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제가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녀는 시누이의 이마를 짚어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지극한 정성을 보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큰애기는 동생 사랑도 저리 지극하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단둘이 방에 남게 되면 소희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흥, 골칫덩어리,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어서 낫든지 아니면 그녀는 끔찍한 말을 내뱉으며 시누이를 노려보거나 심지어는 약을 가져다 주면서 일부러 쓰디쓴 약을 골라다 주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소희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요. 반면에 작은 올케 목화는 어땠을까요? 목화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시누이에게 별로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방을 치우거나 약을 가져다 주고는 말없이 나갈 뿐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냉정한 것 좀 보소? 아픈 시누이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법이 없네. 하고 흉을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목화는 조용히 신우이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땀으로 젖은 신우이의 이마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기침으로 잠 못 드는 그녀의 등을 밤새 쓸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방 한쪽 구석에서 밤을 새워 약초를 다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모르게 신우이가 먹을 약사발에 섞어 놓기도 했지요. 그녀는 아무런 생색도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아픈 신우이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신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천사이고 누가 진짜 악마인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누가 가식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어렸고 말을 한다 해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저 침묵 속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쓴 큰며느리 소희의 악행은 단순히 아픈 신우이를 구박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집안의 재물을 몰래 빼돌리고 그 모든 죄를 작은 며느리 목화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지요. 소희는 본래 사치와 낭비를 좋아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검소하고 알뜰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지요. 예를 들어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일부러 물건값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하고 남는 돈은 자신의 쌈짓돈으로 챙겼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아끼는 비단이나 폐물 같은 것을 몰래 빼돌려 저잣거리 전당포에 팔아치우고는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를 사들이곤 했지요. 그리고는 아주 교묘하게 그 죄를 목화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끼던 옥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범인을 찾으려 하자 소희가 나타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흑흑,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녀는 짐짓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동서가 어머님 방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시냐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라며 황급히 나가더군요. 그때는 저도 설마 했는데 아이고, 어머님, 제가 동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동서를 막지 못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자신이 훔쳐놓고는 마치 목화가 범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가면서 자신은 동서를 감싸주려다 실패한 착한 형님인 척 연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귀가 얇고 큰 며느리만 철석같이 믿는 시어머니는 소희의 그 눈물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못이 그 괘씸한 년이 도둑질까지 했단 말이야. 내가 저 년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불호령을 내렸고 모든 의심은 M1 목화에게로 향했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조금이라도 비는 날이면 소희는 어김없이 목화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동서가 돈 쓸 일이 많다고 하던데 동서가 친정에 돈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요. 그렇게 소희는 자신의 추악한 이중 생활을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철저히 숨긴 채 모든 죄를 목화에게 뒤집어 씌우며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며느리 소희의 교활한 모함으로 인해 작은 며느리 목화는 온 집안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옥 놀이개가 사라졌을 때 시어머니는 목화의 방을 샅샅이 뒤지고 그녀를 마당에 꿇어앉힌 채 내인년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네가 훔쳤지 하며 모진 매질까지 했습니다. 목화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해봤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집안의 모든 사람이 이미 자신을 도둑으로 여기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겠소이까. 그녀는 그저 굳게 입을 다물고 쏟아지는 매질과 욕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날을 기다리며 이 모진 시련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목화의 그런 과묵하고 꿋꿋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요. 저것 좀 보소. 양심에 찔리니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는가. 저리 독한 년이니 도둑질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구나. 이제 보니 저녀는 성질만 고약한 게 아니라 손버릇까지 나빴던 게야.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목화를 향한 미움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안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은 그녀와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게 했으며 잠자리마저 춥고 냄새나는 헛간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편이었던 남편마저 명백한 증거 없이 아내를 변호하다가는 집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오직 한 사람, 방 안에 누워있던 어린 시누이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올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밤마다 목화가 자신을 위해 몰래 다려준 약을 마시며 빨리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화는 온갖 오해와 멸시 속에서 춥고 외로운 헛간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사으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깊어지고 있을 무렵 이 집안에 아주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깡간하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위독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고 숨이 막힌다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며느리 소희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라이 어머님 하고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지만 정작 뭘 어찌해야 할지는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요. 남편들과 하인들도 허둥지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헛간에서 달려온 작은 며느리 목화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키세요. 어머님께서 숨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눕혀드려야 합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세요. 목화는 시어머니의 옷고름을 풀어주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곧이어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맥을 짚고 진찰하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마님께서는 오랜 화병과 기력쇠진이 겹쳐 심장과 간의 기운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이미 병이 너무 깊어져 저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의원. 가족들은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제발 알려주시오. 산속 아주 깊고 험한 곳, 깎아지른 절벽 끝에만 자란다는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 있습니다. 그 버섯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영약으로 그것을 구해서 다려드린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길이 험하여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태껏 그 버섯을 캐러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저리도 위험한 곳에 있다니.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그 영지버섯을 구하러 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의원이 시어머니의 병을 고칠 유일한 방법이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라고 말하고 돌아가자 집안은
온통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하며 포기하는 눈치였지요. 바로 그때 큰 며느리 소희가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요. 아버님, 서방님, 이대로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연약한 아녀자의 몸이나 저를 이토록 아껴주신 어머님을 위해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영지버섯을 구해오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녀의 그 말에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큰애기야, 네가 어찌 그 험한 곳을 간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시아버지가 말렸습니다. 형수님, 위험합니다.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남편들도 그녀를 붙잡았지요. 하지만 소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어머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부서지는 것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저의 이 효심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는 마치 비장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모두 소희의 효심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런 효부가 또 어디 있나? 평소에 시어머니께 잘하더니 목숨까지 걸고 약을 구하러 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몰라. 부디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온 동네가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고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요. 하지만 과연 이 교활한 소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산에 갈 생각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주 딴 속셈이 있었답니다. 어차피 저 늙은이는 이제 곧 죽을 목숨. 내가 굳이 위험한 산에 갈 필요가 뭐람? 며칠 동안 근처 안전한 절에나 가서 푹 쉬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하고 울며 불며 연기나 하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은 내 효심에 감동할 것이고 늙은이가 죽고 나면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자연스럽게 내 차지가 될 게다. 아이고, 저런 뱀 같은 것, 시어머니 목숨을 가지고 저런 끔찍한 연기를 하다니 정말 천벌을 받을 위인이 아닐 수 없소이다. 그렇게 소희는 모든 사람의 칭송과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큰 며느리 소희가 온갖 생색을 내며 떠들썩하게 집을 나서는 동안 작은 며느리 목화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가식적인 눈물과 비장한 연기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희를 배웅하고 집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을 때 목화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차분하고 신속하게 길을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튼튼하고 질긴 무명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발에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에는 작은 약초캐는 호미를 찼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딱딱한 주먹밥 몇 개와 물 한 통만을 쌀 뿐 다른 어떤 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나 두려움 대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의 묵묵하고도 굳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소희처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들썩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의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고는 어머님, 부디 기운 잃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하고 나지막이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홀로 그 험하고 위험하다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소희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바라지도 않았고 자신의 공을 내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 비록 자신을 구박하고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오직 한 사람만이 창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
바로 몸이 아파 누워있던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물 어린 눈으로 작은 올케 언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심이고 용기 아니겠소이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저 모습. 과연 우리 목화는 그 험한 산 속에서 영지버섯을 찾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목화가 들어선 뒷산은 과연 소문대로 아주 험하고 깊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되어 길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았고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은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지요. 목화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영지버섯이 깎아지른 절벽 끝에 자란다는 의원의 말을 단서 삼아 무작정산에 가장 높고 험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을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픔을 참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보니 가져온 주먹밥과 물도 다 떨어졌지요. 그녀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나무 열매나 풀뿌리로 겨우 허기를 채우고 계곡물을 마시며 갈증을 달랬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차가운 밤이슬을 피하기 위해 바위 틈이나 동굴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지요. 한 번은 길을 잃고 며칠 밤낮을 헤매다가 굶주림과 탈진으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것인가?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어디선가 나타난 사슴 한 마리가 그녀의 얼굴을 핥아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고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어주기도 했답니다. 아마도 그녀의 착한 마음씨에 산의 정령이 감동하여 도운 것이겠지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굶주린 멧돼지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성난 멧돼지가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내며 그녀에게 돌진해왔지요. 목화는 비명을 지르며 나무 위로 필사적으로 기어올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멧돼지가 사라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나무 위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지요. 수많은 시련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목화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과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살아 돌아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여린 몸은 지쳐갔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오히려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져만 갔지요. 목화가 그렇게 험한 산 속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큰 며느리 소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말해 무엇하겠소이까. 그녀는 산 아랫마을에 아주 아늑하고 편안한 절간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자마자 험한 산을 오르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부터 드리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는 그 절에 방 한 칸을 얻어 며칠 동안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스님, 제가 시어머님 약을 구하러 험한 산에 가야 하는데 기력이 너무 쇠하여 며칠만 좀 쉬어가야겠습니다. 그녀는 스님들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효부 연기를 했고 순진한 스님들은 그녀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며 따뜻한 방과 맛있는 공양을 내어주었답니다. 소희는 낮에는 방 안에서 뒹굴거리며 낮잠이나 자고 저녁이면 스님들이 차려주는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으며 아주 신선 노름을 하고 있었지요. 목화 그 미련한 것은 지금쯤 산속에서 굶주리며 벌벌 떨고 있겠지. 어차피 그년이 영지버섯을 찾아낼 리도 없고 설령 찾는다 해도 내가 먼저 돌아가서 빼앗으면 그만이다. 나는 여기서 며칠 푹 쉬다가 아주 고생한 척 초췌한 얼굴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공은 다 내 차지가 될 테지.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략에 스스로 감탄하며 아주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거짓은 언젠가 탄로나기 마련 아니겠소.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 그 절에 시주를 하러 온 마을 사람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인의 이웃에 사는 안악이었지요. 안악은 절간에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는 소희를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큰 며느님 아니시오? 시어머님, 약 구하러 험한 산에 가신다더니 어찌 이리 편안하게 계시는 겁니까? 소희는 갑자기 나타난 마을 사람에 너무나 당황하여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아니, 그게 나는 잠시 기도를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눈치 빠른 안악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글쎄, 그 효부라던 큰며느리가 산에는 안 가고 절간에서 놀고 먹고 있더라니까.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소희의 가식적인 행동에 속았다며 분노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험한 산속을 헤매던 목화는 마침내 의원이 말했던 깎아지른 절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절벽은 너무나 높고 가팔라서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지요. 영지버섯은 바로 저 위에 있을 것이다. 목화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바위 틈에 손을 우겨 넣고 질긴 나무 덩굴을 붙잡으며 한 뼘 한 뼘 위태롭게 올라갔지요.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절벽 꼭대기에 오른 목화,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절벽 끝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정말로 사람 머리보다 더 큰 아주 영험한 빛을 내뿜는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목화는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영지버섯을 조심스럽게 캐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의 작은 동굴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은 깡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그 눈빛만은 아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목화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험한 곳에 어찌 혼자 계시옵니까? 노인은 목화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주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혹시 김대감 댁 사람이 아닌가? 목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네, 저희 집안을 어찌 아시옵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아랫마을 큰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일세. 허나 그 집 아가씨의 모함에 빠져 재산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이곳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네. 목화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인이 말하는 그 큰 부잣집 아가씨가 바로 자신의 큰동서 소희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바로 큰 며느리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바로 그 옛 머슴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겠소이까? 목화는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살릴 약초뿐만 아니라 큰 며느리의 추악한 과거를 증명해줄 살아있는 증인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화는 눈앞의 노인이 바로 큰동서 소희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몇 해 전에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았지요. 우리 아가씨, 아니? 그 소희라는 처자는 겉보기에는 참으로 상냥하고 고운 사람이었지. 허나 그 속내는 아주 뱀처럼 교활하고 독한 위인이었다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소희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서출이라 집안에서 늘 구박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어떻게든 더 큰 부와 권세를 손에 넣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먼 친척에게 맡겨둔 막대한 양의 비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주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고 합니다. 바로 오랜 시간 자신의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충직한 머슴, 즉 바로 이 노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그 아가씨는 제가 주인 어른의 비밀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소. 그리고는 가짜 증자까지 만들어 저를 도둑으로 몰았지. 결국 나는 평생을 바친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그 아가씨는 그 재산을 모두 차지하여 지금의 김대감 댁으로 시집을 간 것이라네. 노인은 분노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누명을 벗고 저 악독한 계집의 죄를 만천에 밝히리라 다짐하며 이곳에서 숨어 지내왔다네. 목화는 노인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며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했던 큰 동서, 소희의 진짜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저 시기심 많고 낭비벽 심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가족을 모함하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악녀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소희는 처음부터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시집을 온 것이었고 자신을 구박하고 모함했던 것도 다 그 계획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목화는 경악과 함께 더 큰 분노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저 억울한 노인의 한까지 내가 풀어드려야 한다. 그녀는 영지버섯과 함께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시지요. 제가 반드시 어르신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저 악한 여자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목화는 시어머니를 살릴 약초와 함께 소희의 추악한 과거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인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목화가 험한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주 기이하고도 운명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간에서 편히 쉬다가 이제야 돌아온 큰 며느리 소희 역시 마을 어귀에 막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온몸이 흙투성이에 옷은 찢어지고 남루한 행사에게 노인과 함께지만 손에는 영험한 빛을 내는 영지버섯을 들고 있는 작은 며느리 목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고생한 척 얼굴에 일부러 검댕을 묻히고 옷을 좀 찢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편안함과 교활함이 숨겨지지 않는 큰 며느리 소희. 두 며느리는 마을 어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온 줄 알고 아이고, 두 며느님이 함께 고생하셨구려. 그래서 영지버섯은 찾으셨소? 며느리 웅성거렸습니다. 소희는 목화의 손에 들린 영지버섯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년이 정말로 찾아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내 거짓말이. 그녀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특기인 교활한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화와 딱 마주치게 된 소희. 그녀는 목화의 손에 들린 영지버섯을 보고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아주 그럴듯한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분하다, 억울하다. 내가 저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소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목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저년이다. 저 도둑년. 내가 며칠 밤낮을 굶고 맹수와 싸워가며 겨우 저 영지버섯을 찾아냈는데 저년이 내가 잠든 틈을 타 버섯을 훔쳐 달아났다. 내가 뒤쫓아왔지만 힘이 부쳐 뺏기지 못하고 이리 돌아온 것이다. 여봐라. 모두들 뭘 하고 있느냐. 저 도둑년을 당장 잡지 않고. 아이고, 세상에 이 뻔뻔한 것 좀 보소. 자신이 찾은 척 오히려 목화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소희의 그 처절한 연기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어쩐지 목화 저것이 혼자 영지버섯을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다 했다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소희는 기세가 등등해져 목화에게 달려들어 영지버섯을 빼앗으려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놔, 이 도둑년아. 그건 내 것이야. 목화는 소희의 그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침착하게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어찌 그런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시끄럽다. 증거도 없이 어디서 발뺌이냐. 소희는 계속해서 목화를 도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마을 어귀에서 옥신각신하며 큰 소동이 벌어지자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달려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들 역시 영지버섯을 든 목화와 그녀를 도둑이라 주장하는 소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로 밝혀질까요? 우리 목화,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큰 며느리 소희가 악을 쓰며 작은 며느리 목화를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소동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몸이 약해 방 안에만 누워 지내던 어린 시누이가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모두가 놀라 시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없이 조용히 지내던 아이였기에 이렇게 소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시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목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큰올케 소희를 가리키며 그동안 닫혀있던 입을 열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아니야. 비록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한마디는 천둥소리처럼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큰언니는 거짓말쟁이야.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언니는 나 아플 때 나 구박했어. 무서운 말 하고 쓴 약만 줬어. 그리고는 목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가 진짜야. 밤마다 나 간호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몰래 약도 다려줬어. 작은 언니는 착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 어린 시누이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고 진실을 외친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작은 올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용기를 내었던 것이지요. 시누이의 이 갑작스러운 증언에 소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네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시누이가 단지 몸이 약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시누이의 그 순수한 외침은 소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에 아주 큰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누이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분위기가 술렁이는 가운데 목화와 함께 산에서 내려온 그 남루한 행사에게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소희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옛 머슴이었지요. 사람들은 웬 거지 노인이냐며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노인은 군중을 해치고 소희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깊고 한맺힌 목소리로 외쳤지요. 여러분,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저 여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재산을 가로채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독한 년입니다. 소희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하여 여기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과거를 알고 있는 증인이 나타나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대로 저 여자의 집안을 섬겨온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주인 어른께서 숨겨둔 비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제가 그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가짜 증좌까지 만들어 저를 도둑으로 몰고 결국 저는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나 이 산골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든 부는 바로
자기 주인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런 악독한 년이 어찌 효부를 논하고 정직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 머슴의 그 절절한 증언은 시누이의 말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희를 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무서운 악녀로 보기 시작했지요. 어린 시누이의 순수한 증언과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옛 머슴의 등장. 거기에 더해 영지버섯을 든 목화의 당당한 모습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싸늘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큰며느리 소희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요.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소희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발뺌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목화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언제까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옛, 머슴 노인 또한 그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내 입으로 모든 것을 실토하고 용서를 빌지 못할까?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과 자신의 죄책감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소희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흑,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그랬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충직한 머슴에게 누명을 씌운 것,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의 눈을 속이고 재물을 빼돌린 것,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동서 목화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모함했던 것까지.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가는 척하며 절간에서 놀고 먹었던 사실까지 모두 제 입으로 실토하고 말았지요. 그녀의 그 충격적인 자백에 온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큰며느리의 진짜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소이다. 사람의 탈을 쓴 여우가 따로 없었구먼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 악독한 소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큰며느리 소희의 모든 죄악이 만천에 드러나자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인 큰아들은 아내의 배신에 치를 떨며 이혼을 선언했고 시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고 불호령을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 역시 저런 악독한 년은 우리 마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며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지요. 달콤한 아첨과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그 시커먼 속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올바른 말을 했던 작은 며느리를 구박하고 미워했으니 그 회한과 죄책감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었겠소이까. 시어머니는 마침 목화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그 영지버섯을 다려먹고 겨우 기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작은 며느리 목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요. 아가, 목화야, 이 늙은이가, 이 어리석은 시어미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너에게 그 모진 서름을 안겨주었구나. 나를 매우 쳐라. 나를 용서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본단 말이냐. 목화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졌지요.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세요. 목화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어머님께서도 큰 며느님께 속으셨을 뿐 어찌 어머님 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운 차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화 아씨, 마음이 정말 바다처럼 넓지 않소? 자신을 그토록 구박했던 시어머니를 저리 따뜻하게 용서해 주다니 시어머니는 목화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큰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한참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시어머니의 용서까지 받은 목화는 이제 명실상부 이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그녀의 지혜와 덕을 인정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그녀와 상의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남은 문제는 바로 큰며느리 소희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시아버지에게 내쫓길 위기에 처한 소희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마당 구석에서 넋 놓고 울고만 있었지요. 모두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목화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그녀는 성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지요.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목화가 이제 소희에게 통쾌한 복수라도 하려는가 싶어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목화는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를 향해 말했지요. 형님께서 큰 죄를 지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형님 또한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저의 형님이며 저희의 가족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형님을 내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형님께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저희와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치는 것은 쉽지만 품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목화의 그 깊고 너그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감동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그녀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품어주려 하니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었겠소이까. 소희는 목화의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동서의 그 큰 마음에 너무나 큰 부끄러움과 함께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지요. 그녀는 그날 이후 정말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목화의 곁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두 며느리가 진정한 우애를 나누며 힘을 합치자 기울었던 집안은 아주 빠르게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목화의 지혜와 살림 솜씨에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해진 큰 며느리 소희의 노력이 더해지니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번창하고 화목해졌지요. 목화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옛머슴 노인에게도 넉넉한 재산을 나누어 주어 그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몸이 약했던 시누이도 정성껏 보살펴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지요. 두 얼굴의 며느리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나 귀에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과 진심을 통해 진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착한 척하는 여우보다 무뚝뚝해도 진심을 다하는 곰 같은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움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정한 자매이자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마음을 볼 줄 아는 현명한 며느리들 덕분에 대대로 번창했다고 하네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두 얼굴의 며느리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도 괜히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보다는 그 속의 진심을 먼저 헤아려주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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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